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과거의 MRI 영상과 진료 기록 등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이 진정 척추 질환이 있는지, 당시 진단이 적절했는지 검증을 받겠습니다. 혹시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이나 환자분들에게 불편이 생길 수 있어 검사의 일시나 병원을 미리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진단서 등 그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아들이 의료기관에 공개 검사를 받고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셀프 검증하겠다고 하시는데 국민들은 셀프 검증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현재 아들의 척추 상태가 아닌 2015년 4급 병역 판정 시의 척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동문서답으로 논점 흐리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태 결과가 2015년 척추 상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정말 정호영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억울한 걸까요? 계속 제기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해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서 병원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복지부 대변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니까요. 복지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밝힌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갈등에 걸쳐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MRI 등 진료 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추간판 탈출 사이랑 척추 협착은 그 어느 다른 질환과 얼굴인데 진단명은 사실은 둘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주 진단명을 뭐로 하는가를 뭐로 하는 거에 따라서 주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이 될지 척추 협착증이 될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4급과 3급의 이 판단 기준은 질병명이 아닙니다.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고, 이 돌출되어 있는 게 신경을 압박하지 않으면 3급, 신경을 압박하면 4급,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6, 7급 등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병역 판정은 질병의 진단명이 아니라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정도와 신경을 압박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정한다는 점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발표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코로나 발표할 때 얼굴 많이 봤잖아요. 손영래 대변인도 공중보건이더라고요. 이제 의사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대를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진로를 이제 공무원 쪽으로 해왔지만 의학적 지식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공중보건이래요. 그러니까 네네. 의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금 장관 말고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수 있나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보건복지부 안에 이 청문회 준비관이 차려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겠군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정호영 후보자가 해명을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당시 상태를 알 수 있게 MRI를 공개해라. 그랬는데 방금 보니까 공개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저거 신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그 해당 병원에다가 그 신체에 대해서 MRI 찍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경학적 검사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현재 상태겠죠.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 그 촬영했던 MRI 등을 주고 다시 판독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이미 그 당시에도 그 해당 판독을 해보니까 4급 판정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신체에도 4급 판정 사유가 있었다. 예. 이 두 개를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 의원님 저 말씀은 조금 저는 사실관계를 좀 잘못 알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고 말씀은 뭐냐면 이걸 공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예. 2015년도에 MRI 그 사진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저것은 사실 좀 무리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각 당이 추천한 의료인한테 판정해보라고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일반에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우리가 박원순 전 시장 예. 때 그 아들님 때문에 사실 고소고발이 난무했어요. 이게 이 한 사진을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상의학적 소견을 가진 전문가적 어떤 지식을 가진 분이 이걸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진하고 다른 거라서 일반인한테 공개하라는 저 의도가 사실은 이제 청문회 준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 일은 김영주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도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아주 공세가 심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어떤 다시 한번 그 재검증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정치 공세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 말하자면 사보타지 하듯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데 사실은 뭐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호영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병원에 봉사활동했던 시점에서 저런 사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점이 겹치는데 과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나 환자 이송과 같은 일들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어떤 모순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가지는데 만약 지금처럼 만약 정확하게 그 당시에 MRI라든지 CT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적인 측면에서 뭐 청문회에서 뭐 그것이 뭐 검증된다거나 혹은 제3의 어떤 전문의들을 통해서 소견서를 다시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명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역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또 의혹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당장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의혹인데요. 이때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편입학 전형을 관리하던 평가위원장이 다름 아닌 정 후보자의 의대 1년 3배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때 최소 3번 이상 그 평가위원장을 정 후보자가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나는 심사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5년간 10개의 국립의과대학 학사 편입생들의 부모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의대 편입 학생의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는 총 8명. 그중 2 자녀의 학생을 부모 의대에 편입시킨 경우는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유일합니다.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독보적인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아침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도덕, 윤리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정욱 교수. 뭐 한때는 이제 좀 대충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정호영 후보자 태도를 보면 이제 확실히 고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혀지네요. 제가 볼 때는 해명된 거라고 하는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그 MRI 이런 걸 해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뭐 지금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의혹들은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불법은 없었으나 뭐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본인이 떳떳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제기한 언론사, 방송사의 의혹 제기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문제 제기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를 갖다가 요구하는 흐름들, 뭐 이런 다음에 국민의 분노 이런 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는 여전히 해명돼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저희 그 심사위원장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1년 선배인데 이분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의대 학장을 하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그럼 통례적으로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장을 맡을 개연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3번 정도 만났는데 자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구술시험장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두 분이 만점을 줬다고 하는 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그냥 단지 저 내용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아직도 해명이 안 되고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저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윤 당선인을 위해서라도 뭐 본인은 40년 한결 같은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이제 자꾸 조국 사태 때와 비교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수사를 하면은 뭔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경찰이 지금 대구 경찰청에 고발건을 이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곧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한 것 같고,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수사를 이미 개시했다고 경찰도 밝혔으니까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의 검증이 명명백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지금 마녀 사냥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정호영 지금 후보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교육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MRI가 새롭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명백한 해명은 들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갖고 좀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정서적으로 제가 볼 때 두 자녀를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 보낸 사례는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조금 납득하시기가 좀 정서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을 치죠. 객관식 시험을 칩니다. 왜냐하면 구술 시험이나 면접 점수를 하면은 도저히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나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께서 국민의 정서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께서 좀 장고를 하셔서 자기가 증거주의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하지만 국민의 정서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아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신다면 아마 정호영 후보자가 지혜로운 결정을 조만간 내리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윤기찬 부위원장,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대하는 분들은 사실은 실체관계에 불구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은 좀 불리하니까 일단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체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면 지금 저 평가 관련해서는 실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 측에서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평가 과정에서 위원장을 만났다. 이 행사에서 만난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자, 왜 만났냐? 행사에서 만났다. 이게 해명인 것이죠. 그럼 거기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분들이 주장을 해줘야 돼요. 부탁했다는 이런 정황이 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 해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그냥 만난 것 자체 갖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명 간 것은 그런 외관 자체가 물론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 정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자진 사퇴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정호영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호영 후보자 친구들이 그렇죠. 딸 면접을 보고 또 정호영 후보자 뭐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들 병역 진단서 끊어주고 그 정호영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당내에 좀 있으면 그냥 조기 사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본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 마음 깊숙이 좀 이해를 해야 자발적으로 이 사퇴할 마음이 생겨나야 사퇴하는 거거든요. 좀 시간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KBS 최강 시사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도 만약에 버틴다면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말 동의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명주 의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또 국회 임명 동의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일단 그 부분부터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총리 후보를 이렇게 낙마시키고 안 낙마시키고 사실 다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은 좀 조금 무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했던 그 지점들을 그대로 다시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동안의 그 공수가 교대됐습니다만 어떤 조금 더 합리적으로 혹은 또 협치의 분위기로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에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당선자께서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밀어붙이라는 차원보다는 좀 유연하게 좀 눈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란이 일고 있는 후보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이 아니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김인철 후보자 역시 아빠 차스가 가장 큰 논란입니다. 딸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인철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상당히 좀 유명한 장학금이죠. 지원도 다양하고 또 액수도 많고 그러는 건데 국내에서 가장 좋은 장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장학생이 되면은 뭐 생활비도 주고 왕복 비행기 티켓 2년간 학비 이런 거를 다 주는데 한 1억 가까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하필이면 김인철 후보자가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 간 거라서 혹시 이것도 아빠 찬스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 관련된 거 한번 들어볼까요? 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전제로 교내 시설물 설치를 약속했다거나 학교 기숙사 관리 운영 권한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여 셀프 특혜를 준 것이 그렇습니다. 그에 더해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일 때 자녀가 경쟁률 높기로 유명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합격해 2년간 장학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동문 회장으로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 고질적 문제가 사학 비리인데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국회 공청회 발언은 당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은 비리 사학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종욱 교수, 풀브라이트 장학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을 이제 기념하는 식을 통해서 예. 이제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는 경쟁률이 6대1 정도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 동문 회장에 지금 김인철 후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혔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상충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저기와 관련된 충분한 사실관계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저분과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어떤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내부 같은 경우도 말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의 딸이 소위 2번에 걸쳐서 적어도 1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고 유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정호영 후보자 마찬가지로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에 주요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아들, 딸 모두가 편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호영 후보자 문제 때문에 가렸던 부분들이 이제 등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한 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딸이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정호영 후보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특히 더 큰 문제는 저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분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또 장학정책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상세한 설명이 그리고 증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이런 글을 봤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아버지께서 너는 좀 형편이 되는데 그 장학금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받도록 너는 신청을 안 해야 옳지 않느냐 해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사실 그 저런 위치에 있으면 딸이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말리는 게 더 교육자다운 태도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옛날 선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그리고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건 결국에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뭐 동문회장을 하신 분이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 딸이 어플라이를 하도록 놔둔 것 자체가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적으로 볼 때, 국민 일반 정서적으로 볼 때 그것은 상식과 조금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에 의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출연한 그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심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뭐 설사 동문회장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분들한테 그런 청탁을 받거나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민 정서와는 이미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주의에 의해서 납득할 만한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시는 게 국민에게 제대로 된 태도이고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아빠 찬스다 이런 것과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의식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쉬움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장이 심사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 충돌이고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회장 자체가 심사 과정에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딸이 신청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보니까 주한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주한미국 외교관이 이제 감독을 하는 하에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정 절차나 심사 절차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이것은 이해 충돌 내지 부적절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만약에 국민적 공감을 못 얻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외관만 갖고는
조금 이해충돌 사유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 네. 지난번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이런 데서 국민들이 좀 불편을 넘어서 분노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가진 자들의 끝없는 탐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베풀고 양보하고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자식만은 어떻게 좀 좋은 데를 해야 되고 이런 그 욕심 네.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사람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뭐 흠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더 국민들을 절망하게 할 겁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서로가 아름아름으로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로 당국대 의대 교수가 논문 쓰게 해주고 일급 무슨 저자로 올리고 하는 것들은 서로 한 번씩 도와주는 그런 시기는 서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합법적이고 다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정보가 얼마나 일반인들에게 공유되겠습니까?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6대 1이라고 하면 한 20명이면 120명 이상이 지원을 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본인도 이제 동문회장이라면 장학금 수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의 대물림의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해내고 또 뭐 한미 관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게 어떤 점수에 어떤 개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름아름하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문회장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통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야말로 수혜를 받은 동문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경우에는 너는 이번에 좀 받지 마라, 지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그 지식인 사회라든지 상류 사회라는 것이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것이죠. 김인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 이거 풀브라이트 장학금 딸 받게 한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외대 처장단 명의로요. 여기에 본인이 참여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나는 당시에 교무처장이 아니라서 내 이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교무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학생들과 여러 가지로 또 부딪히는 그런 측면도 보이는데 학점을 이렇게 또 교수로 있으면서 골프 선수에게 한 번도 제대로 수업도 참석하지 않고 그랬던 학생한테 A+를 준 거죠. 이거 줘도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학생들과 이렇게 조금 다툼이 있었던 장면 한번 보시죠. 김인철은?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써놓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하시는 일이십니까? 일단 저의 반말에 답변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종합생 회장으로 대하십시오. 그 참 정말 괜히 감정 상하는 그런 행동 하시지 말라고. 내가 학생회장한테 지금 싸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경직되는 행동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행동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김종욱 교수. 네. 이제 그 제기된 몇 가지 의혹들을 보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그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보직 교수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그때는 그 보직이 안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보직 교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인성을 제대로 길러서 좋은 민주시민을 만드는 건데 일단 이렇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점 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골프 선수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아마 학점을 박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학점을 준 거죠. 그렇다면 자기 재량권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특정 학생에게 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소위 그 장기 근속자 포상을 했는데 이 포상을 받은 분 같은 경우가 소위 청희롱의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 처벌을 받았던 분인데 그 처벌받은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포상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포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분이 교육부장과 교육부의 수장이 돼서 교육 정책을 추진했을 때 학생들이 또는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분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해명을 안 하고요. 아까 방송에 나온 내용들만 보더라도 저렇게 학생들을 대하시는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왜 저런 분을 인수위에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만들어서 저런 방송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서 듣게 하는지 저는 인수위 검증 과정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제 이 밖에도 뭐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인수위가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인수위 측에서는 검증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발견하고서도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한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시스템 전부를 활용할 수 없는 검증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써내는 것에 치중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민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통솔력 부분은 조금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데 학생회장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성폭력 교수 탄원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 인권위에서 아마 외국 그 대학 측에다가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나 봅니다. 이것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쓴 것이지 성폭력 교수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아마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 부분은 좀 설명했습니다. 최경철 의원,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검증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추천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인수위 검증을 담당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것과 똑같이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 정부가 사실 비서실장 인선하는데도 비서실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사람 구하는데 애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비서실장은 청문회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만큼 지금 공직자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이 모두 지금 누가 찍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모든 행동이 이제는 공개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지 상태에서 전부 다 그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어쨌든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라면 굉장히 좀 완벽하다고 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매우 완벽한 분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김민철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걸 보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좀 자성하고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김민철 후보자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하고 다퉜던 문제 그리고 아까 풀브라이트 장학금 문제 그리고 성추행 연루 의혹이 된 교수님한테 순금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인을 한 문제 탄원서에 사인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검증에 대한 칼날을 피해가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아이디의 소크라테스 김영주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사회 윤리의식이 낮아진 겁니까? 기준이 높아진 겁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잘 못 찾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물어볼 때입니다.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이 누가 될지 생각해 보는 시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외국처럼 우리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누구, 교육부 장관은 누군가를 먼저 공표하는 시점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자체도 못하고 갑니다. 바로 당선되는 순간 왕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 어떤가 물어보면 이 사람 빡빡하던데 그런 얘기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야 모두가 앞으로 대선에서는 그 정당이 미리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 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후보 각각 캐비넷의 후보들을 미리 내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순간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귀담아 들을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상천외한 꼼수를 쓰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자, 실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참 민주당 지지층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향자 의원 무소속이죠. 이번에 사보임해서 법사위를 들어갔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나는 양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내놓은 수가 바로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본인이 탈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소속이 된 거지요.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오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는 생각이 들겠죠. 김종욱 교수, 정말 저런 말을 했을까요? 양향자 의원 얘기에 의하면 실무자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죄가 있으면 감옥을 가야죠. 죄가 있는데 감옥을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제가 볼 때 양향자 의원이 저런 말씀하시는 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만약에 그것이 문재인 정부든 아니면 차기 윤석열 정부든 상관없이 죄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위 검찰권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의 성과를 아예 원점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중요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측면 하나고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와중에서 소위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간 이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고 또 최근에는 아예 테러까지 막아놨더라고요. 인수위 차원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테러가 막힌 상황이다. 그리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처럼 지지층 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이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은 알겠습니다만 이 절박감 하나 때문에 소위 국회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걸 다 저버리면서 통과시켰을 때 그 법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법이 안정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고민에 너무 집중해 있는 측면이 많다. 예. 그리고 또 여전히 제가 볼 땐 소위 밀어붙이기식 플러스 저는 적어도 정의당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민주당 안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의당과 합의를 해서 추진할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하나의 방법만을 갖다 고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예.
충분히 그 뜻은 알겠으나 그것이 국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좀 갸우뚱한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 어제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양자 의원이 정 그렇게 하면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대책이 있을까 했는데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무소속. 이 방법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 수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전부터 사실은 양양자 의원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3 구조를 3대2대1로 바꾸면서 양양자 의원을 얘기했는데 사실 양양자 의원의 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 소신을 굉장히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이 이루어진 또 문제도 또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렇으면 그 정도에서 일단 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기획 탈당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역효과 될 수 있고 만약 이번에 만약은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법은 이런 식으로 만약 민주당이 운영한다면 2년 뒤에 다시 또 다른 법에 의해서 후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좀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양양자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광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공천에도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보통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의 꿈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움이 있어서 무소속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양양자 의원. 그러니까 진짜 사사로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해서 민주당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양양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가치와 철학을 훨씬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방향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양양자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양양자 의원님은 현재 무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죠.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서 그것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밝힌 입장을 바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정황상 그런데 제가 직접 양양자 의원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뭐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이제 무소속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뭐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뭐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마 됐다고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하게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미 1년간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들을 보완하는 입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검찰에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검찰의 정상화지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에 힘을 빼는 것이 그게 검찰의 정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검찰이 휘둘렸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수부에 힘을 실어줬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니까 또 인사권 행사하고 감찰권 행사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김우수 검찰총장이 오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또 수사권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독립시키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이것이 검찰의 정상화지 힘 있는 사람들 수사하는 검찰을 흔들고 수사권을 뺏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정상화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 이 입법 시도는 절차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용상에도 또
31개 법에 이미 검찰의 수사권이 을 전제로 한 법령이 있어요. 31개입니다. 이것도 안 고치고 그 검찰 수사권만 뺏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31개 법령에 따라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정당성도 없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없고 아무런 정당성이 없어요. 일부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입법 추구는 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최경철 의원이 옛날에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야 돼서 의원을 꽂은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장 탈당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정당이라는 것은요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제가 얼굴에 거울을 비쳤는데 장동건이 나오면 이거 거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학교라면 또 제대로 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정당이죠. 그렇다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영배 의원이요. 사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이분이 자치분권 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사실 검수완박 제가 볼 땐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또 떨쳐버리고 다른 걸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꼼수를 쓰면서. 좀 매우 자치분권에 대해서 가장 강조점을 두면서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다른 길로 자꾸 가셔버리면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는가, 뭔가 두려운 것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발전자회사 강제 해임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두려워한다. 이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의혹만 자꾸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 이렇게 간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예. 지금이라도 유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당초 구도는 무조건 민주당이 불리한 구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는가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고 새 정부 기대를 걸 만한가 이런 의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도대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 법에 대해서 정말 다 알고 전체 민주당의 의원들, 구성원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잘 모르면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문제점이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충분한 수직적, 수평적 소통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한편으로 보면 인수위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검수완박의 부분만 없다 그러면 훨씬 더 한번 이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도 아주 박빙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한 달도 안 된 선거라서 역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건 압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성하면서 더 성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똑같이 말하자면 국민에게 무리수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민주당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 과연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조차도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나 결단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새 정부 출범 전에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박병석 의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본회의를 맡게 됐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요? 김종욱 교수 전망 한번 해보시죠. 뭐 제가 볼 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서 순방을 떠나버리게 되면 예. 책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다고 하든 나간다고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아마 국회의장 마무리 자체에 대한 예를 들면 불명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시게 되면 중재를 할 거라고 봐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각 당 의원 대표하는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면서 중재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와 봐라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때 중재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무조건 원천적으로 반대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중재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안과 관련돼서 제3의 안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다면 지금의 구조에서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중재안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의미 있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병석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공천 배제했는데 송영길 대표 강하게 반발했죠. 하루 만에 그러면 경선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러더니 민주당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분들을 포함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송영길 전 대표 어제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아주 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지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개인이 결단한 문제가 아니라 저를 지지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수많은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데 그분들의 열망을 하나로 원팀으로 묶으려면 누가 나오든지 경선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런데 서울시장은 저보다 10% 앞선 후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압도적 1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후보를 발굴해서 경선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나 이재명 후보나 모두 대선에 졌다고 넋놓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네. 저럴 거면 네. 처음부터 경선하기로 했으면 조용한 문제 아닙니까? 경선하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충북도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중의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스스로가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런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그런 어떤 공당으로서의 어떤 무게감들을 스스로 박탈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된 것이죠. 실제로 좀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치 지금 당 입장에서도 두 후보 송영길, 박주민 후보 물론 그 외의 후보들이 많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만은 추가로 더 누군가를 더 오게 하겠다. 당에서 누가 더 제3의 누군가를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까지 보고 있어서 그조차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남해당 일이기는 합니다만 참 공천 앞두고 다 좀 시끄러워요. 뭐 어떻게 보면 상처를 또 후보자로 뛰는 사람들의 상처를 또 준 입장이고. 그러나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명분도 조금 잃고 실리도 좀 잃었던 상황 같고 이걸 보면서 지선에 대한 어떤 치열한 그 승부욕보다는 당권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있어요. 각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불가피한 면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의 선거에 앞서 당권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페어플레이가 돼서 국민의힘과 좋은 승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네. 이번 지방선거가 좀 더 유독 그런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이유는 대선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싸운 것은 결국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결국 송영길 그 전 대표를 컷오프 시키려는 것은 결국 송영길 뒤에 이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재명 상임 고문의 세력을 이참에 좀 꺾어버리자. 이런 힘의
그 시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진표를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